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드디어 이것까지 건든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매매 가격 하락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 가격 폭락은 급매물의 경쟁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죠. 급매물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2년 전 시세보다 전세값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 전세값 하락은 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이 맞물릴 때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세는 기준금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기준금리 0.5%에 만들어진 전세 시세가 1.5%, 1.75% 기준금리 시기와 절대 같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현재 전세 가격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든 중저가 아파트든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고 저희가 시세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왜 이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냐? 이제 기준금리 1.0%인데 일단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요 감소를 부르면서 전세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기준금리는 1.0%지만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1.5%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보면요, 우리은행의 공적보증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한 3.38% 정도 나오고요, 사적보증 같은 경우는 3.57%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 작년 8월 대비 거의 2배 높은 수준이고요.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기준금리가 1.25%였잖아요. 그때 전세자금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거예요. 자,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보잖아요. 최저금리가 공적보증이 3.6%, 사적보증이 3.74%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요, 거액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자, 전세값 급등에 따른 매매값 상승은 이제 끝일까요? 왜냐면은 전세값이 마음껏 올라가고 싶어도 전세 가격이 따라 올라가줘야, 그만큼 고가 전세 수요가 있어줘야 매매 가격 상승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값이 하락하게 되면요, 매매값 역시 끌어내린다는 거죠. 왜?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아무리 못해도 전세가율이 40%대까지는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에 맞게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렴한 전세 대출이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아직도 2%대예요. 2.9%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K뱅크는 더 낮아요. 2.34%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과거와 다르게 대출 금리가 손쉽게 비교되면서 낮은 금리에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으로 수요가 쏠린다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네이버에 그냥 전세자금 대출만 해도 이제 가격 비교처럼 딱 떠버린다는 거죠. 그중 하나 선택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은 2%대의 낮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이용한다 그러면 호구 소리 들어요. 자,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자, 담보대출이라 해서 전세자금 대출과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데, 아파트 담보대출은 2.99%고 전세자금 대출은 2.34%예요. 야, 등기가 안 되는 불안전한 보증금 담보대출인데, 담보물의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고 강력한 LTV 규제로 손실 확률이 거의 없는 아파트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낮다는 거죠. 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은 것은요, 바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면요, 절대 은행 돈으로 이제 개인 신용으로 대출 안 해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서가 있어야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해줍니다. 왜냐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제 대출 금액이 90%,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은 100%를 대출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100% 보증만 있으면요, 은행 입장에서 사실상 무위험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은행들이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예금금리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중은행이 1.4에서 1.5% 정기 예금금리 제시하거든요. 인터넷 은행들은 1%대 후반 제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 후반의 낮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무위험 대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무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요, 1.55%까지 낮아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펼쳐집니다. 진짜 작년 8월 달에는요, 미친 유동성 파티였어요. 신용대출 금리 보세요. 1.74%입니다.
자, 아마 이거 이때 대출 받은 사람들 지금 다 3.7% 제시받았을 거예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고 신용대출금리가 1.74%대 전세자금대출금리가 1.55%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냐. 자, 일반적으로 3, 40대 가구의 경우 제가 상담을 해보면 현금 2, 3억 정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자, 그분들이 서울의 빌라나 경기도 지역 소형 아파트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1% 수준으로 낮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5억 전세자금 대출을 빌려서 7억, 8억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월 이자 66만 원만 내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2021년에 전세값 폭등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예금금리가 0.7, 0.8밖에 안 되니까 집주인들은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얼마 남지 않은 전세 매물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대출받아가지고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세가격이 끝도 없이 치솟았고 그 끝도 없이 치솟은 전세가격 비례해서 매매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보증기간이 계속 90에서 100%를 보증하면서 낮은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하게 만든다면요. 계속해서 전세대출을 과하게 받으려는 수요는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중순까지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보잖아요.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40%가요. 전세자금 대출이 차지를 하게 돼요. 가계부채 증가세에 이미 전세자금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역할을 보증기관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전세 대출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해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본격적인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전세대출 옥죄한다. 금융당국 과잉 보증 축소 검토, 한마디로 100% 보증이 말이 되나요? 과잉 보증 축소란 표현이 딱 어울려요. 자, 금융위원회는 22일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 과잉 의존 상황을 축소하고 금융회사가 대출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공적 보증만 하나요? 사적 보증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 안 하나요? 일반적으로 공적 보증 적용 이후에 사적 보증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그래요. 자, 그럼 이것이 어떤 효과를 만들까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전세 대출도 마음 놓고 못 해주겠다. 원래 이게 무위험 대출이라서 펑펑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증 한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위험 리스크를 반영한 대출 금리를 산정할 수밖에 없고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그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올 10월 달까지만 해도 원래 이 전세 대출에 DSR을 반영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최종적으로 반영 안 하는 걸로 결정됐거든요. 간접적으로 DSR 반영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것은요,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대출 규제 강화하려고 시도했던 것 대부분 흐지부지가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11월 초에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고가전세 보증 중단 논란 부분, 이게 뭐냐면은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요, 전세 보증금에 제한이 없어요. 10억짜리 전세계약이든 20억짜리 전세계약이든 최대 5억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지원해야 되냐,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고가 아파트의 전세 수요를 불러서 고가 아파트 똘똘한 채를 부른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보증보험 자체적으로 이런 보증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유도시켰거든요, 금융위원회가. 그런데 갑자기 12월 중순 되니까 SGI 서울보증에서 검토 중단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죠.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래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에 뭐 전세대출 하니 마니 이런 얘기 되게 많았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막상 유일하게 채택된 전세대출 규제는요, 10월 달에 발표된 금융 규제 강화 방안에서 전세대출 분할 상환 유도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대출 분할 상환 유도하는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 이후에 KB국민은행이 우리는 앞으로 전세대출 분할 상환만 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그것도 또 흐지부지가 돼버리면서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보증기간의 한도 축소 부분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이상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양치기 소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이렇게 자꾸 흐지부지 되는 이유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과 그리고
다음 차기 대선 후보까지도 어떤 주의냐? 1주택 실소자는 대출 제한을 하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또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거나 또는 생활 목적의 신용대출을 받는 거 좀 안 건드려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규모는요, 다주택자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다주택자가 막 욕심을 많이 부려서 이 집도 대출받아서 사고 저 집도 대출받아서 사고, 이건 이미 진작에 차단이 됐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다 실수요자가 과도하게 대출을 받으면서 현재 GDP 100%가 넘는 가계부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런 과도한 가계부채는 언제 위험하다? 바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전세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과잉 보존 축소 검토 부분, 과연 이번엔 진행이 될까요? 추후에 정보가 나오면 다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2010년, 2011년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5차례 금리 인상 이후에 부동산 대세 하락기를 불렀다는 거죠. 자, 과거를 공부하시고 미래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가 필수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